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돼 시작부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상황은 좀 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오 수석이 본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자신이 아는 지인에게 반환각서를 받고 파는 등 차명 관리하고 또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대상에서 누락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 핵심 부위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지인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오 수석은 당초 민정수석으로 거론될 때부터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오 수석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여권 내부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신상 논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상 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돼 정권 초반부터 인사와 관련해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자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을 지명한 건데 특검이 준비 단계부터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고 최혜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 결정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군 법무관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 이 대통령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임명된 특검들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확정하는 등 최장 2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 다음 달 초에는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 3명의 특별검사 가운데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만수 기자, 조은석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 특검은 먼저 임명 소감으로 수사에 진력해온 국수본과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특검은 그러면서 수사팀 구성과 업무 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감사위원으로 지명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검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 60명의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모두 26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인 100여 명의 2배가 넘는 규모인데 앞으로 최장 170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을 맡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은 아직까지 별도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오늘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이른 행보인데요. 이번 회동에서 내수 침체와 미국 관세 정책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은 취임 8회 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2개월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여 만에 재계 총수들과 만난 것을 비교해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 살리기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거란 평가입니다. 이번 만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SK 최태원, LG 구광모, 롯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한국경영자 총협회 등 경제 단체장들도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에 관해 직접 설명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방안을 청취하고 G7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여부도 관심인데 다만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 입장이 다른 현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현재 관심의 초점을 경제 활성화에 맞추고 있는 만큼 재계 총수들과 머리를 맞대고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여야 원내사령탑이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고 희비가 엇갈린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승리감에 당권 도전을 고민한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친윤, 친한 갈등으로 참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친명계 핵심으로 지난해 5월 단독 후보의 원내사령탑이 된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년여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정권 교체라고 퇴임 소회를 밝히면서 확실한 내란 종식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합니다. 박 원내대표는 투톱을 이룬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았다며 몇 점짜리 원내대표였나란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몇 점짜리인지는 모르겠고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희종 밝은 표정의 박 원내대표는 당권 도전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사퇴한 정청래 의원과 당대표 경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고별회견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취임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분열로 대선에서 패배했는데 당 혁신이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같은 당의 동지를 절멸의 대상으로 보지는 맙시다. 최근까지도 친한의 갈등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에 역할을 한 이후 신윤수 시거가 늘 붙어 다녔던 권 원내대표는 이 점을 의식해 자신이 아부한 적도 특혜받은 적도 없다며 3년 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으며 국회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8대2로 합산해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20% 반영되는 만큼 친이재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선거 기간 불거진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이 판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수도권 출신 김성원 의원과 경북 출신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김성원 의원과 송원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잇따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보수 재건과 당 쇄신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와 경북에서 각각 3선을 한 두 의원이 경선에 나서면서 수도권 대 영남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은 내일까지 계속되며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원내대표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오는 19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과 시간까지는 기다려보겠다던 경찰은 오후 6시를 넘겨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건데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1차 출석을 요구했고 12일에 이어 일주일 단위로 3차 소환 통보까지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위법한 영장을 집행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 조사나 방문 조사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을 통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조사한 데 이어 또다시 소환한 건데 특검 출범 전에 김 여사와의 관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선거 직후 부른 데 이어 2주 연속 소환해 조사한 겁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포함된 3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김 여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막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통일교 전 고위관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김 여사에게 건넬 선물을 전달하고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등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전 씨와 김 여사 사이 문자가 오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 연락처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인사청탁이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는데 전 씨는 김 여사 본인이 아니라 김 여사 측과 소통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전 씨를 상대로 샤넬 가방 등 윤 씨가 건넨 선물의 행방을 추궁하고 인사청탁 여부를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명 부동산 보유 의혹이 있었고요.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아직 대통령이 수용한 건 아니죠? 저는 이제 보통의 이런 형식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저는 사의를 인정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됐으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본인이 버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뭐 사의를 뭐 이렇게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네. 또 이렇게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실과 본인 간의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이 돼서 결정이 네. 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첫 고위공직자 낙마자가 되는 건데 좀 부담이 있었을까요?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실 뭐 부담을 떠나서 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어떤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자가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과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없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정령 검증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늦기 전에 이를 제대로 바로 잡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사실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어떤 그 정권의 사정 국면들을 모두 다 주도를 하고 친인척 비리 등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 도덕성의 기준점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국민적 눈높이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이 차명대출 의혹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의 출처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또한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의혹들을 사전에 알면서도 묵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의 낙마를 떠나서 정권 차원에서 좀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력자가 국민들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 일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저는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할 때는 시원하게 사과를 해서 털어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지금까지 안 갚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것은 사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으로 제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어쨌든 과거에 이 정치자금과 관련해 가지고 송사가 있으셨던 분에 대해서는 이 과거에는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을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돈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의혹 단계이고 이 인간 사이의 어떤 돈관계라는 것이 사실 둘의 당사자 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국민들께 소상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도 빨리 갚으라고 이제 재촉도
발표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채권 채무가 있는데 변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면 도덕성의 결함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채권 채무를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을 이렇게 받아낸 것이라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그 정황 근거로 서로 다른 9명에게 각자 1,000만 원씩을 받았다, 대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정작 그 9명 중에 단 한 명도 채권에 대한 그런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도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징금 미납 문제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진다라고 하면 이 총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의전 서열 2등이지 않습니까? 그런 3등이죠. 의전 서열 3등의 그런 그 공직자 자리에 위치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김민석 후보자가 2007, 8년 이후에 거의 한 10여 년 정도는 정치 낭인으로 사실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상태가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솔직히 본인이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갚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둘 간의 사이에 있어서는 사실 언론에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또 국민의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아직은 너무 판단이 이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김 후보자 측은 어제 해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까지는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송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랜 시간을 한때는 정치인으로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아주 오랜 기간을 사실 정치 낭인으로 살면서 이건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닌 어정쩡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추징금도 한 7억 원 정도 된 것을 계속해서 분할로 해서 꾸준히 갚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인으로서 돈을 빌려줬는데 본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뻔히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 것도 이 사이가 나빠졌다면 모르겠지만 사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런 또 개인 간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잘 소상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이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번 의혹들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고장이 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인수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지금 이 지명된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집권 직후에 이제 급하게 지명을 했다라기보다는 특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했던 또 당의 주요 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슈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검증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더욱이 이 민정수석이 바로 그 임명이 된 직후부터 인사검증 그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정수석조차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지명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인사검증 과정이 난망하지 않겠는가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낳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건강한 야당 역할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니즈에 맞는 그런 공직자들을 인선할 수 있도록 견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3대 특검을 모두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그날 속전속결로 바로 이제 지명을 완료를 한 건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그럼요.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어떤 3대 특검에 있어서 이게 길게 가서는 오히려 국민적인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자라는 것이 저희의 기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3일 안에 지명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빨리 8시간 만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것을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준 나름대로의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빨리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빠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추천이었고요. 최상병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3명의 특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사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에게 부여된 정말 이례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그런 견제 수단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사상 초유의 정말 전무후무한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특검에서 국회에서 이 후보자들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한 것 또한 국회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견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후보자 지명까지 이루어졌다. 이 측면 자체가 이 특검이 얼마나 좀 부당한 정치 보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네. 후보자들 각각을 살펴본다라고 하더라도 조은석 전 감사원장은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였죠. 감사원에서 계속해서 알박기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키자 감사원장 권한대행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감사원장이 주도했던 감사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에 충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명된 이런 특검들 자체가 다분히 정치보복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을 지명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 자체가 견제받지 않는 그런 좀 무소불위의 특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진영 간의 어떤 견제 균형이 무너지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들께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주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늘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특별검사의직을 수행하겠다라는 임명 소감을 밝혔는데 앞서서 짚어주신 부분, 그 정치보복이란 부분, 그 정치보복이 아니다, 정치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3 그 내란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일관되게 등락의 폭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조은석 특검이 만약에 적대적인 분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의 대다수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 감사원은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독립적인 기구에서의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은석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내란 특검을 맡았잖아요. 네. 이분이 특수 형사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의로운 검사라고 저희 민주당은 자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뿐이 아닌 게 과거에 이분의 행적을 보면 이분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TV조선의 이진동 기자, 한겨레의 김우겸 기자에게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제보를 해준 현직 검사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언론에게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직을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거부터 정의로운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다는 것이고 이 정의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수사 실력은 이 특수부하고 형사 그 부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밝혀야 될 미지의 영역이 많은 것이고 아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 검찰 조직에서 파견된 이 검사들을 다 통솔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부터가 가장 실력이 있고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조은석 이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분이 또 감사원에 계실 때도 이 최재해 유병호 분들과 외롭게 싸웠던 분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의혹 중에 하나인 관저 이전 공사에 대해서도 이 감사원에서 재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을 정도로 강단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 내란 특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아무래도 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사무실 문제 뭐 현실적으로 뭐 찾기 어렵긴 하겠지만 네. 그런다고 대한민국 특검이 거주할 뭐 사무실이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강남권의 사무실이나 거처를 좀 마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수사 기록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좀 법원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이 중앙지법과의 관계가 좀 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또 특검이 120명에서 뭐 250명이 넘는 인원이 대규모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남권에 큰 오피스가 많은 이런 곳을
잘 구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것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검에 반대를 해왔었는데 특히 이 수사 과정에서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당의 입장은 특검 그 자체에 반대를 한다기보단 특검 안에 담긴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좀 비교해서 살펴보더라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있었던 국정농단 특검은 20명 정도의 특검이 출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규모만 6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준비기간 포함해서 최장 170일, 그런데 여당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부터 사무실을 구하는 데까지 애로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실수사 기간은 훨씬 더 길 수가 있습니다. 1.5배가량 수사를 더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 무차별적으로 무자비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측면들을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특검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형사 책임을 물을 때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지 김경수 특검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별건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든 사건들을 포함해서 수사 대상에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명태균 의혹 같은 것들은 국민의힘 당사까지 사실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 진영에 대해서 정말 정치 보복적인 속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전례가 남게 됐을 때 앞으로 이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잘못된 수사 관례가 만들어지진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네, 반박하실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 대표 시절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무죄니까 재판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수사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수사라는 것이 원래 무차별하고 무자비해야 됩니다. 그저 법에 의해서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라고 네이밍하는 것이 좀 과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얼마 전에 있었고 2018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특검 팀장이셨잖아요. 이 팀에서 이 국정농단 특검이 끝난 다음에 335페이지의 특검 해설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 66페이지에 보면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그 대통령이 이 특검과 관련이 있다면 대통령은 임명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번 특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입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구성원 다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국민의힘 구성원들 중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복성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냥 공정하고 그 중립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죄가 있는 분들에게만 처벌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네. 조은석 특검도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서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각 당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후보 2명이 다 친명계 의원인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요? 제가 방송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두 분 다 막상막하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원내대표는요. 원내 수석 부대표의 경험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를 거치신 분들은 이미 원내대표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야당과 조율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미 눈으로 봐왔고 본인이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능숙한 실무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서영교 후보자에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근데 김병기 후보자 같은 경우도 당내 수석 부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 모든 살림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야당과의 어떤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두 분 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지도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케미는 누가 보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남성, 한 분은 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 남성과 여성의 또 대결로 비춰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지 않는 막상막하의 어떤 경쟁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 당원들의 투표도 반영한다는 이 당심이 이 두 분의
부분의 어떤 결과를 좀 가르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면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두 사람 다 저희는 적합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 없습니다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서영교 의원보다는 좀 강성이라고 하는 평가는 덜 받고 있죠. 그래서 교섭에는 조금 용이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방송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에 채용 청탁 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과거에 믿었다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과거에도 이미 한 차례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암시를 하고 있고 이번에 확답을 받아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히 넉 달 뒤에 그 국정원 기조실장이 얘기했던 경력직 채용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도덕성의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원내대표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의원실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상당히 불거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분 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라 그러면 과거처럼 강강의 공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좀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찾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김병기 의원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은 협의와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김병기 의원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근데 이 김병기 의원의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의 국정원 채용 문제가 지금 이번 선거 과정 속에서 불거졌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국정원에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면접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이 어쨌든 야당 출신이다 보니까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당의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이미 조사 감사를 통해서 무혐의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다는 점이고 네. 그러면 7년도 지난 이 시점에서 왜 그 얘기가 불거졌을까? 저는 이건 서영교 의원 측에서 이런 걸 제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김병기 의원 쪽에서는 더 하지 않았겠죠. 그럼 과연 이걸 누가 제보했을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바로 당권 경쟁도 시작이 되는데 박찬대, 정청래 이 두 사람이 경쟁을 벌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도 그렇지만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보통의 당대표보다는 권한이 조금 좀 적거든요. 왜냐? 이게 잔여 임기 1년입니다. 네. 보통 이제 2년 정도를 하고 싶은데 여당의 대표인데 특히나 이 전당대회 전국을 돌면서 선거까지 했는데 1년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저는 1년 후에 도전할 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가장 친하시다고 생각되는 이 두 분의 의원이 도전한다고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당심을 누가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이제 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자리는 사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출마건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좀 자신감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직으로 이제 당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중궁궐로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당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명심은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좀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순화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볼 텐데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좀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정말 강강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명심을 제치고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배팅을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볼만한 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사위원장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와 그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유일한 견제 장치가 바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실제
같은 맥락에서 과거 의원식 의장도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과 이 법률의 공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조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사전에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사위이고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게 됐을 때 최소한의 견제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권력이 폭주하지 않는 그런 안정장치, 억제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오로지 책임을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강성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자리에서 사퇴를 하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는데 당내 갈등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표명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친윤, 반윤 혹은 친한, 반한과 같은 논쟁으로부터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친윤이란 표현 자체를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인 시절에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당이 움직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대통령에서 내려와서 이제 탈당까지 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의 생리인 것인데 대통령을 둘러싼 권력의 구도를 친대통령, 반대통령으로 묶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에 맞지가 않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네. 윤석열 정권에서 호가호위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개혁 세력을 자처하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명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당내 자중질환만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개파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비전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친윤, 친한으로 이제 나누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김성원 의원, 송원석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친윤과 친한 구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보니까 국민의힘의 주류와 비주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 대고 친윤과 친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반한이냐 친한이냐 이렇게 저는 구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이 주류들이 이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후보 교체 파동을 거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이 분화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친한계 의원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런 갈등 구도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간에 이 원내대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가올 전당대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도 지도부가 됐을 때도 과연 이 국민의힘에게 어떤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 분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조금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자리에 물러날 때 꼭 바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아니 지도부에 계실 때는 그런 행동을 안 보이다가 물러나실 때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 반대를 했던 것도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야당에 서야지 제대로 된 여당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누가 지도부가 되든지 보다는 어쨌든 빨리 탄핵의 강을 건너고 개혁과 변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문자로 갑자기 취소됐던 의원총회에 대해서 지금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많은데 아직 계획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하나만 좀 바로잡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한 것이 맞고 과거에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를 했었습니다. 또한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차례 의원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좀 도돌이표를 찍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들도 있지만 의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거듭 드러났다라고 하면 서로
절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같은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의원들은 전반적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의원총회가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고사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무제한 토론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네.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잖아요. 그렇다라 그러면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도돌이표를 찍는 이런 논쟁을 반복하면서 좀 당내 갈등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실권을 가진 새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권성동 원내대표가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뭐 주말간에라도 한두 차례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으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된 제주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선선하던 아침과 달리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은 금세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치 한여름처럼 후텁지근한 공기. 서울의 낮 기온이 3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동두천 32.4도, 수원 31도 등 수도권 대부분 예년보다 4, 5도가량 웃돌며 올해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대전, 전주, 안동 등 날씨가 흐린 남부를 제외하고 중부 내륙 곳곳이 한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오존 농도도 짙어져 경기와 인천, 충남 태안 등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햇빛을 받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도에는 종일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주말까지 이틀 동안 제주의 많게는 180mm, 산지는 250mm 이상 쏟아지고 남해안에 120mm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남부 5에서 40mm,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특히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말 새벽에는 전국에 비가 오다가 저녁부터 차츰 그치겠지만 다음 주 초까지 국지적인 호우가 내릴 수 있는 만큼 하천 범람이나 침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에 조만간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부과한 25%의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건데 우리 자동차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It's been a disaster for this country. Officially rescue the U.S. auto industry from destruction by terminating the California electric vehicle mand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 25%의 품목별 관세에 더해 추가로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미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현지 판매 가격을 동결해 이달 초 대미 수출 반등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관세가 더 인상될 경우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기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LA 시위 현장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기차 의무화 조치 폐지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50% 철강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 파생 제품 명단에 제품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제품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조리용 스토브, 레인지, 오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이르면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차관보 대행 역할을 하는 션 오닐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조만간 서울에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닐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고위 관리 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이후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고통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려왔습니다. 동물 소리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굉음까지 소음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이렌 소리 비슷하게 나오고 뭐 늑대 울음소리 나고 귀신 나오는 소리 나고 별난 소리, 그러니까 말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한 주민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장을 찾아 제발 소음을 멈추게 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수개월 만에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추자 북한도 하루 만에 대남 방송을 중단하며 호응했습니다. 제 뒤로 봉우리 3개가 연이어 있는 산이 보이는데요. 대남 스피커가 설치된 곳입니다. 지금은 평소와 달리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푹 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죠. 이건 어저께는 푹 잤는데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만 우리 군도 아직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평화가 다시 깨지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기도 합니다. 두고 봐야죠. 그 평상시에도 24시간 계속 시끄럽다가 반나절 몇 시간 조용하다가 또 매일 시끄럽다가. 그래도 주민 대부분은 우리 정부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춘 만큼 지금의 평온함이 계속되길 기대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안 나오고 앞으로도 조용해졌으면 여기선 좋은 거예요. 이 주민들은 바랄 거가 없어요. 수개월 만에 되찾은 접경 지역의 평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에 대한 테러를 암시한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일거의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라온 A씨의 게시글은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도 사진과 함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면서 실제 실행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공중협박죄를 어겨 검거된 사람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대표가 오늘 경찰 포렌식 분석에 참관합니다. 리박스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영구히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일 댓글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당시 PC와 하드디스크,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포렌식 분석에 착수합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리박스쿨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사들이 늘봄학교에서 강의를 해 교육 현장에 극우 논리를 전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리박스쿨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는 입장문을 내고 리박스쿨 관련 활동을 영구히 중단한다면서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발언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국 초등학교 학부모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실체가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울산에 있는 반도체 세정액 제조 공장에서 유해 화학 물질이 누출돼 작업자가 다쳤습니다. 또 경남 김해 일대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세정액 제조 공장 한쪽에 파란색 통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50대 작업자 A씨는 이 20리터짜리 통에 독성 물질인 수산화 테트라메틸 암모늄을 넣다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금속을 부식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유해 화학 물질에 다친 겁니다. 조금만 튀어도 투망을 통해서 병원에 사망할 수도 있는 엄청 위험한 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흡착포를 이용해 해당 물질을 제거했고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의 사찰, 잠복하던 경찰이 대웅전에 있는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불전 압속 현금을 훔치려던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은 겁니다. 불전을 꺼내신 분이죠.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김해시 일대 사찰 5곳을 밤에 몰래 들어가 불전 압속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이 44차례에 걸쳐 훔친 돈은 모두 800만 원가량.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에선 한때 양방향 전동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새벽 5시 20분쯤 역사 지하 2층 변전실 전기 설비의 절연 물질이 과열로 녹으며 연기가 나 부산교통공사가 안전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전동차 운행도 1시간 반가량 만에 재개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전 나들목 인근에선 3.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랜섬웨이 공격으로 나흘째 서비스 마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협력 관계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예스24는 지난 11일 낸 해킹 사태 2차 입장문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원인 분석과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해킹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0일과 11일 예스24 본사에 사고 분석 전문 직원들을 2차례 파견했지만 첫날 방문해서 간단한 구두 설명만 들었을 뿐 예스24가 기술 지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나섰습니다.
예스24가 보유한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출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인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그리고 예스24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착수 소식이 알려지자 예스24는 뒤늦게 고객 안내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 개별 연락을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스24 서비스 복구 지연과 함께 사이버 보안 당국과의 거짓 소통 문제,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고객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해 심각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입니다. 사직 전공의인 류모 씨는 지난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2,900여 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이나 아카이브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단 공개 배경은 의료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가 의정 갈등 국면에서 크게 논란이 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MBK 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옵니다. 3일 회계법원이 홈플러스의 재무 상황을 분석한 결과 청산 가치가 계속 운영 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을 내자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회생 계획안 제출 시기가 인수자 선정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사다리차의 전도 사고라고 하는데요.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신촌역 구간의 운행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 구간에 지금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 가좌역에서 신촌역 구간의 운행이 현재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사다리차 전도 사고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웅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광수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된 직후 차명 부동산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져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상황은 좀 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오 수석이 본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의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수석의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수석은 과거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배우자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또 이를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신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오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교체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지인의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대 대출을 받았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오수석은 당초 민정수석으로 거론될 때부터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 오수석의 거취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여권 내부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신상 논란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상 직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수석의 사의를 수용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돼 정권 초반부터 인사와 관련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재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11일과 23일에 강모 씨에게서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빌렸으나 대여 기간 만료일까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 자신의 주소지를 강 씨 소유로 알려진 여의도 오피스텔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후보 청문준비단 관계자와 총리실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쯤 대통령실로부터 이 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이고 최혜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지명된 특검들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를 확정하는 등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팀 구성과 업무 공간이 준비되면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을 만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코스피 지수가 어느새 지금 3,000에 코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반 만에 최고치인데요. 자, 오늘 8거래일 연속 상승 가능할까요?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본다 보면 6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2,600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2,900선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상승률을 본다 보면 8% 넘게 오른 수치고 이게 오늘까지 오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료 화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오른 수치만 본다 그러면 2일 기준 대비해서 보면 8% 넘게 오른 수치예요. 여기에서 오늘까지 오르면 사실상 8거래일 연속 상승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뉴욕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3대 지수 다 상승을 했었고 물론 이제 소폭 상승이죠. 그런 이유가 실제적으로 이제는 CPI 지수라든지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뉴욕 3대 지수도 올랐고 지금 주요 증권사의 코스피 전망 지수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다 3,000선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 오버할 거다, 다 넘어갈 거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뭐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모든 증권사들이 지금 3,000포인트를 다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는 전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의 기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아마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 상승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간밤에 있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은 저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희비는 분명히 엇갈릴지언정 전체적인 코스피의 전체 지수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코스피 5,000이었는데 평론가께서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함부로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5,000선을 무조건 약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는 상법 개정, 대표적인 상법 개정이죠. 이런 주가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들을 고쳐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5,000포인트까지 간다, 안 간다, 그건 중요치 않아 보이고 일단 코리안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없애가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우호적인 분위기는 분명히 저는 나온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의 가장 큰 우리나라의 기대치는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증시를 아는,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아는 대통령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 그러면 주주가치 재고의 기대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주주가치 재고라 본다 그러면 배당을 늘린다라는 거죠. 배당을 늘린다는 점이 아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발표를 했습니다. 4년 만에 사실상 배당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생명도 역대급의 규모의 이제 배당을 지금 예고한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자사주 소각 부분인데 경영인들은 자사주 소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가치 재고가 안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딱 강력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증시를 아는 대통령이 왔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는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다만 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외국인 수급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돌아오니까 이제 주가 오를 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돌아온 건 맞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본다 그러면 9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의 외국인 자금이 한 1조 1,000억 원 정도가 이제 매수세로 있었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11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3,000억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순매수 규모로 보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건 맞아요. 지금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6월별 투자별 코스피의 순매수 규모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제 순매수세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이 매수세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대차 잔고가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 선행지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매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증시 개장했는데요. 평론가님께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오늘까지 오르게 되면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어제까지 코스피는 2,92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8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0.36% 오른 2,930선에서 개장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역시 지금
89포인트, 지금 0.42% 오른 792포인트로 시작했다는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 코스피 3천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상승 탄력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3,000선이 넘어선다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뭐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아마 코스피, 코스닥을 이끌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업종별 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많은 자금이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 왜? 코스피의 시총에 삼성전자가 차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이끌어왔다. 오늘도 크게 악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의 3,000선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환율 질문도 바로 드릴게요. 어제만 하더라도 지금 환율이 16원,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6원이나 떨어지고 오늘도 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자체가 사실상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달러 싸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원화 강세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거는 사실상 원화 강세입니다. 자국 나라에 통한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지만 제조업이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원화 강세입니다.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원화 강세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두 가지죠. 외국인들이 달러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대외적인 환경도 원화 강세를 원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은 다시 좀 하락 반전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아마 개인 투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을 거라고 뻔히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팔았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좋게 평가해야 될지 나쁘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버스 상품에다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하락에 베팅을 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오늘 또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배경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상법 개정일 텐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방향은 무엇인지, 또 재계는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일단 상법 개정에서 본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이제 이사가 충실의 의무를 누구한테 지느냐. 그동안 이제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가 더 늘어나죠. 바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주주 가치 제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라든지 경영인의 입맛에 맞춰서 이사진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집중 투표제입니다. 한마디로 집중 투표제는 이제 주주들이 본다,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만약에 이사진을 5명 뽑는다. 그러면 20표씩 나눠서 사실 투표를 했어야 되거든요. 10명 중에서 5명 뽑으면 5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한 명에게 몰아서 100주를 다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 투표제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액 주주들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면 경영진들이 왜 싫어하느냐 여기서. 그러면 외국인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런 개인 주주들과 묶어서 경영권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왜? 본인이 원하는 이사진에 포함시켜서 경영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재계는 당연히 이 집중투표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보완책도 같이 이제 나와서 아마 상법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5대 그룹 총수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법 개정 우려 사항 이런 게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아마 재계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상법 개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계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설득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설득한다라고 본다면 좀 어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재계가 우리나라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중요한 아젠다로 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화 이후에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리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재계, 특히 이제는 대주주 중심으로 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굉장히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주주가치 제고 안 하죠, 배당 안 하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사진이 경영권 중심으로 가죠. 뭐 최근에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라면 업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한 개에 2,000원이 정말이냐. 맞습니다. 근데 사실 있거든요, 2,000원짜리. 그러니까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법 개정을 꺼냄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는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눌려왔던, 우리나라 증시, 금융 투자에 눌려왔던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징성 있는 목소리를 저는 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계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동행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어떤 자신감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제 그 근거 중 하나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미 저성장 침체기로 들어섰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주식만 이렇게 잘 가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로해진 거죠. 이제 7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피로해졌기 때문에 뭐 매도세 던지는 분도 분명히 나올 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다른 나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하락치가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나 빨리 줄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부분만 이제 높아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게 반대 생각인 게 우리나라의 금융 투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PBR, 그러니까 순자산 비율이 너무나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오른다는 표현보다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너무 눌려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뭐 3,000포인트 넘어가는 거, 3,000피 넘어가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투자하실 때에 어떤 포인트, 관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정부가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근데 물가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체감 물가가 좀 높거든요. 근데 여기에 돈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기 부양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실까요? 예, 저 개인적 생각은 경기 부양은 지금 돼야 된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물가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CPI 지수가 5월 통계를 본다 그러면 1.9% 이제는 상승률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이 안 되는 게 이 가공식품 물가가 4% 넘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 물가는 6%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피부로 안 낚여지시는 건데 전체적인 물가 평균 지수는 1.9% 안정적인 상황의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너무 둔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은행마저도 0.8%의 연간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데 0%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부양에 나서줘야 할 때다. 그럼 경기 부양에 나선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재정 지출과 통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통화 정책은 이미 아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시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추경인 거죠. 1차 추경, 2차 추경 통해서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압과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이 외압과 상관없이 진실을 밝히겠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검 구성에 자율권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게 언제쯤입니까? 네, 오늘 아침 경의중앙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8시 19분쯤에 서울역에서 행신역 사이 상하선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운행 중단 구간은 가좌역에서 신촌역 사이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KTX와 일반 열차, 전동 열차 등이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외부 업체의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도되며 전기 공급선을 접촉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근길에 경의중앙선 열차가 운행 중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시민들은 무더위에 선로를 따라 대피해야 했다고 밝혔고요. 또 일부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은 열차 객실에 수십 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언제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레일은 복구 작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중앙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240여 명을 태운 인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기적적으로 생존한 한 명을 제외한 탑승자 주거 지역에 추락해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에어 인디아 소속 여객기가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 런던의 게트윅 공항을 향해 이륙합니다. 고도를 높이던 여객기는 어찌된 일인지 더는 날지 못하고 내려앉더니 아예 시야에서 사라지고 곧바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1시 38분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등 242명이 탄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한 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탑승자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एयर इंडिया की जो लंदन जाने वाली फ्लाइट थी वो टेक ऑफ के बाद यहाँ पे क्रैश हो गई है जिसमें प्रिलिमिनरी हमें पता चला है 223 जितने पैसेंजर थे. 탑승객 명단엔 인도 169명, 영국 53명 등이 포함됐지만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는 인근의 국립의대 기숙사 등이 있는 주거지에 떨어져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신화통신은 의대생 1명이 사망하고 최소 7명이 실종됐으며 50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जैसा था एकदम से आवाज आया भूकंप जैसा लगा बाहर आया तो धुआं धुआं मालूम ही था मेरे पेरेंट केस हुआ ऐसा मालूम नहीं था फिर यहाँ पे आए फिर मालूम चला यहाँ के क्या देखा आपने यहाँ के फिर केस हुआ है बॉडी बहुत सारी पड़ी है. 인도 민간 항공국은 사고기가 이륙 직후 메이데이를 보내고 곧바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적적으로 생존한 탑승객 1명은 인도계 40대 영국인 남성으로 이륙 직후 커다란 굉음을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고기는 2009년 운항을 시작한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속 항공사 에어 인디아에는 2014년 1월에 인도됐습니다. The investigations will take time, but anything we can do now, we are doing. We know that many people are concerned for the welfare of their loved ones. 이번 사고와 관련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인도로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영국 정부도 조사팀을 보낼 예정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처럼 240여 명을 태운 에어 인디아의 최신 중장거리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재건에 나선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여객기는 전 세계 70여 항공사에서 운항 중인데 이번 사고는 2009년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한 이후 첫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해 3월 이 기종은 칠레 라탐 항공 소속으로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중 급강하하기도 했지만 추락하진 않았습니다. 기종은 제각각이지만 이번 사고는 최근 수년간 잇따른 보잉 여객기 사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 곳곳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토안보부 요원들이 LA 시위 참가자가 탄 차들을 들이받고 표적 체포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화면을 보면 LA 보일 하이츠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픽업 트럭과 SUV 차량 2대가 양쪽에서 한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막아선 뒤 두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이 총을 들고 승용차의 남성 운전자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X계정으로 이 영상을 올리고 관세 국경보호국 요원을 때린 폭력적인 폭도를 표적 체포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해외 외신인 로이터발 소식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에 따르면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이 노동력 부족을 일으킬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농부들과 레저업계에서는 공격적인 이민 정책이 유능하고 오랜 기간 일한 근로자들을 앗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경우 매우 멍청한 바이든의 국경 개방 정책에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범죄자들이 그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다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 오전 브리핑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 임명 관련 브리핑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둔 검찰부장입니다.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영상 정리하고 간단한 Q&A 네,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특별검사 임명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젯밤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 추방 강도를 높이면서 그 여파가 미국 내 한인 동포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미주 한인 시민단체들이 전했습니다. 미주 내 한인 동포 권리 옹호 시민단체의 연합인 미주 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와 지역가입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따른 교민사회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이후 교민사회의 피해와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죠. 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네, 그러면 먼저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은 혁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정부 출범 후 너무 경제에 단기 정책만 쏟아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또 걱정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은 정상이 아니고 아주 중병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을 치료하려면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